안녕하세요. 김태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선인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는 우리의 세계는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야기 제목은 선비와 풍류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왠고하면 이 풍류는 주로 선비들 중심으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선비와 풍류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 선비라는 말은 어디서 왔고 또 선비는 어떤 뜻을 가진 말이냐,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비들은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서 또 자신이 하는 공부를 좀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즐거운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풍류예요. 그래서 이 풍류라는 말이 어디서 왔고 또 풍류는 어떤 뜻이 있고 또 옛 선비들은 어떤 풍류를 즐겼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에 맞게 또 나 자신의 개성에 합당한 그런 풍류를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걸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선비라는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나 어느 시대에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 말씀에 저 이웃 마을에 누구 집은 선비댁이다 또는 선비집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어릴 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라는 말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두 음절로 된, 두 글자로 된 선비라는 한자는 없습니다. 물론 영어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라는 말이 실제로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인 분이 한영우 선생이라고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정년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미래와 만나는 한국의 선비문화, 201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우리와 문화적인 교류가 많았던 중국의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이 선비를 추적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선비족이라는 여하 주변에 있었던 알타이 여족에 속하는 그 종족 이름이 선비족이라고 있는데, 그 선비족의 선비가 우리말 선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가설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문맥의 내용상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은 중국 북부 몽골 지역 요서 지방의 동호족이라는 종족, 유목민인데요, 살았다. 여러 종족이 혼재해서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한 알타이역의 종족,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알타이어계 하면은 우리 알타익 패밀리라고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만주어, 몽골어, 터키어 이런 언어들을 일컬어서 족보가 같은 언어다. 족보가 같다. 혈통이 같다 이겁니다. 우리 집에 가문의 성씨에 따라서 족보가 다 있죠. 그래서 이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은 어순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SOV 구조입니다.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조죠. 그런데 우리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언어들은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 그리고 수식하는 말은 피수식, 즉 수식을 받는 말 앞에 온다. 높은 산, 큰 사과, 붉은 복숭아 해서 늘 수식하는 말이 앞에 오고 수식을 받는 말이 뒤에 옵니다. 그러나 인도 유로피안 패밀리, 즉 로마 글자로 쓰는 언어는 뒤에 예를 들면 데트절 이하가 맨 앞에 선행사를 거꾸로 수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선비족은 알타이어계에 속한다. 그리고 이 오한족, 내몽골 지방에 있는 종족이 오한족이고요. 그리고 고조선족은 곧 한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종족입니다. 이게 우리의 당군이 세운 고조선,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 알죠. 100여 년 전에 조선이 있었는데 당군이 조선을 세울 때는 고조선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옛날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뜻으로 지금 우리는 고조선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태조, 이성계가 세운 1392년에 세운 조선은 그냥 조선이라고 불러요. 당군이 세운 나라도 조선인데 역사적으로 두 조선이 있으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기원전 2444년에 세운 그 나라는 고조선으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죠. 요게 요하근방, 요하는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지금 중국 동쪽에 있는 강이죠. 그리고 예맥족, 예맥족은 북부여는 지금 만주 저 위쪽입니다. 사실상 북부여 또는 고구려가 점유하고 있었던 그 영토는 중국 오른쪽, 그러니까 만리장성 오른쪽 그 일대는 전부 다 옛날에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면 옛날 우리 땅을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할 텐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종족들이 거의 함께 있었는데 이 한영우 교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런 종족들이 서로 혼재했다. 피를 서로 나누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모두가 서로 겹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한 교수의 이야기의 그 초점은 이 선비족하고 오한족 이 두 종족에서 매우 중요한 풍습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도를 사용했다. 이 온돌 문화라는 말 하고 있죠. 온도를 사용한 지역, 그렇지 않는 지역이 문화적인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의식주, 삶의 기본이 되는 게 우리 방인데요. 방에 온돌. 지금 어린아이들은 온돌이 뭔지 모릅니다. 이 온돌과 관련된 우리 문화 참으로 중요하고도 소중한 문화입니다. 어른들이 몸이 안 좋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뜨뜻한 온돌에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났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그런 문화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전 근대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지만은 현대에도 매우 소중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온도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냈다. 세 번째는
동쪽을 숭상했다. 이 선비족과 오한족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공통적인 풍습은 실제 우리 종족이 옛날부터 가졌던 풍습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영우 교수는 선비라는 말이 선비족이라는 그 종족 이름에서 선비라는 말이 비롯되었지 않을까라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선비족의 선비와 우리말 선비는 음성이 유사할 뿐입니다. 즉 소리가 같을 뿐이지 어원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제 전공이 언어학입니다. 그래서 선비족의 선비하고 우리말의 선비는 소리는 우연히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명이인이 있죠. 그렇듯이 소리는 같지만은 어원적인 의미적인 뜻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한영우 교수의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한 250쪽 정도 되는 책인데 전반부에서 이 선비라는 말은 선비족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으나 이 국어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선비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 제가 살펴본 문헌적인 자료로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모른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이 언어는 크게 나누어서 이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있어요. 글말과 입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글말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은 입말입니다. 입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선비라는 말을 추적하기 위해서 실제 선비라는 말이 언제부터 우리 문헌에 사용되었는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선배라는 말이 15세기 중엽에 1447년에 나온 용비어천가에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1475년에 내훈은 인수대비, 인수대비는 제7대 세조임금의 만며느리입니다. 맏아들이 의경세자인데요. 아들이 두 분 계셨죠. 세조가. 의경세자와 둘째 아들이 예종입니다. 제8대. 1년밖에 재위를 못했어요. 승하하고 말았는데 맏아들 의경세자가 세자에 책봉되고 한 2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부인이 인수대비죠. 그 8대 예종이 죽고 9대 성종이 즉위를 하는데 9대 성종은 죽은 의경세자가 또 아들이 둘 있는데 맏아들은 월산대군이고요. 둘째 아들이 제9대 성종입니다. 그러니까 월산대군과 성종의 어머니가 인수대비 한씨인데 그 인수대비 한씨가 내훈, 아녀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쓴 책, 여기에 선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 1481년에 두시연에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두보, 그리고 이백 두 분, 한 분은 시성이라고 일컬어지고 한 분은 시선이라 일컬어지는데 두 시를 쓴 두보는 시성이다, 시에서 성인이다 라고 일컬어질 정도인데요. 이분이 쓴 시가 유명해서 그걸 언해한 것이 1481년, 모두 15세기 중엽입니다. 이때 쓰여진 문헌 자료에 선배라는 말이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혁은 선배랄, 혁다라는 것은 젊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어리다라는 뜻도 됐고요. 작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비를 보시고 그리고 늙은 선비를 보시고 요 뒤에 한문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내훈에 보면 마침내 큰 선비가 다회시니라. 큰 선비가 되시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시언에 보면은 선배와 호반과의 의관이 이 선배는 지금 선비고요. 호반은 무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비는 문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호반은 무관이에요. 그래서 문관과 무관과의 옷과 모자, 의관이. 자, 지금 1과 2, 3의 문헌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 선비는 뭐하고 대응이 되는가 하면 한자에서 유학할 때 유, 그리고 그럴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선비의 뜻이 뭔가? 글 공부하는 유학자를 가리켜서 선비라고 일컬었다. 그런데 한자 입문서의 신정유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 16세기에 나왔는데 이 책하고 그리고 역어유해라는 중국어 어휘사전에 이거 17세기 말입이죠. 이때 보면 이 선배하고 한자의 선비 사자를 대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자의 선비 사자는 우리말 선비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걸 17세기 또는 16세기에 보여주고 우리말 문헌에는 15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글말은 입말보다 언제나 뒤에 나타납니다. 입말이 먼저 나타나고 글말은 나중에 나타나죠.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만드셨는데 그 당시 입말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기하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것을 세종임금께서 만드셨다. 대단히 위대한 업적입니다.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인류 문화의 최고봉이라고 극찬하고 있어요. 그게 세계 언어학자들이 언어학 학술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논문 내용에 그게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성 언어는 언제부터 선비라는 말이 존재했을까? 자, 이 음성 언어는 아마 이 문자 언어가 15세기 중기에 나타나니까 적어도 그거보다는 100년 내지 200년 아니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선비라는 말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책. 이건 조선에 와서 세종임금이 명을 해서 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이 고려사에 보면은 고려 초기하고 중기까지는 유신이 나옵니다. 사와 신이 뒤쪽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려사의 후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사대부, 사가 앞에 나옵니다. 이 사대부라는 말은 원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맨 위에 천자가 있어요. 천자. 그리고 제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가 있고요. 대부 밑에 사가 있고 사 밑에 평민입니다. 이게 그들의 계급 구조였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밑에 있던 사가 앞으로 가서 사대부 그렇게 조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자가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인 역시 사가 앞에 와 있죠. 사류 이 사자가 앞에 와 있습니다. 고려가 약 한 400여 년 지속된 나라인데 초중기에는 사가 또는 신이 뒤쪽에 놓이다가 후기에 오면 사가 앞쪽에 놓인다. 이것이 과연 우연한 것인지 선비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류라는 말은
고려사회까지는 사류라고 사용되는데 조선왕조실록이 888권인데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태조실록, 정종실록, 또 태종실록, 물론 세종실록, 문종실록, 그 실록에 그 이전에는 사류라고 쓰였던 말이 이 조선왕조실록에는 사림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류와 사림은 뜻의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류 대신에 림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어감을 류라는 어떤 부류, 그런 종류, 이런 뜻으로 가능하지만은 림은 그렇게 쓰기가 어려운 말이죠. 좀 더 예우해주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가 고려 중반 이후에 선비라는 말과 관련되어서 앞쪽에 쓰였다라는 건 그만큼 귀하게 무게의 중심을 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고려 초기에 다시 돌아가서 이 고려 초기에 문벌 귀족들이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을 했다. 이 지방 호족들을 고려 왕건은 잘 다스렸습니다. 이 지방 호족의 세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왕건은 부인이 여럿 있었다. 지방 호족들 그 종족마다 부인을 하나씩 두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많은 부인을 뒀습니다. 그리고 공신들, 고려 공신 책봉은 약 1300여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1300여 명의 공신들, 주로 무관들이 많겠죠. 그 공신들에게 공신 책봉을 했을 테니까 그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했다. 이 나라를 처음 창업하면 이 공신들 대우 때문에 굉장히 왕이 골머리를 앓고 제대로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떨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제3대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 저는 학교 다닐 때 태종 이방원은 사람을 많이 죽였다.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중에 가면 책 제목이 약 한 500쪽 되는데 태종이라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태종은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에는 굉장한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해쳤습니다. 그런데 왕이 딱 되고 자기 정상적인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른바 공을 세운 신하들은 옆에서 전부 다 배척해서 외지로 다 내보냈습니다. 먹을 것 적당하게 주고 도성 밖에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자기 처남들, 민무구, 민무질, 태종이 임금이 되는 데는 처가 힘이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남 둘을 처단해버립니다. 왜? 정치에 관여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처단해버립니다.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끝내 자기 맏아들 양녕대군에게 14년 동안 세자자리, 14년 세자는 준 임금이에요. 그런데 폐세자를 시키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 충녕이 세종입니다. 그 결단력은 정말 대단해요. 그것은 조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라는 큰 대의 명제에 나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런 분들이 권력을 행사했을 테니까 고려가 매우 힘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적어도 이 새로운 신진 관료의 의식, 선비 의식, 새로운 신진 관료들의 의식이 움트기 시작한 것은 한 12세기 전후쯤이 아니겠는가, 전적으로 제 혼자 생각입니다. 곽여 선생, 그리고
이자현 선생, 이분들의 연대를 대강 보십시오. 이분들은 과거에 급제합니다. 고려는 당나라의 과거제를 제4대 광종임금 때 과거제들을 수입해서 관리들을 뽑습니다. 그럼 제4대 광종임금 이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뽑았겠어요? 마음대로 했습니다. 주로 문벌 귀족들 중심으로 모든 관직을 독차지했는데 4대 광종에 이르러서 과거제를 실시해서 관료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급제하고도 관직을 맡지 않았어요. 또는 관직에 나가서 금방 사퇴해버립니다. 사퇴하고는 자연에 파묻혀 있습니다. 왕이 연락이 오고 찾아와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라 정치에 대한 불만이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지조, 선비의식 이런 것을 내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뒤로 오면 이승휴 제왕운기라는 시 형식으로 쓴 역사책인데요. 1권은 중국 역사고 2권은 우리 역사인데 이승휴 왕의 실정과 전행을 간쟁합니다. 관리면서 왕이 잘못했다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파직이 되고 뒤에 관직을 준다 해도 오질 않고 자기 고향 저 강원도 삼척에 가서 제왕운기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이 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탁, 왕의 비행을 제기합니다. 왕이 무엇을 잘못했다, 여자하고 놀아났다, 정치 실정을 일컬었다, 파직하고 관직을 다시 주려고 해도 절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계, 참신한 사류 정신이 이런 분들한테서 차츰 싹터 오지 않았을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등장하면서 그런 의식, 그런 정신 실제로 몸소 실행을 하면서 선비라는 말이 유야무야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요. 그 뒤에 안향 선생과 백이정, 1290년에 원나라에서 처음으로 성리학을 도입해온 분이 안향인데, 실제로는 백이정 선생이 그 원나라에 한 10년 정도 계시면서 안향, 백이정 거의 비슷한 시기에, 특히 백이정 선생의 제자들이 주로 이재현, 이색 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학자들이에요. 이런 그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하나의 학맥이 형성되고, 학맥이 형성되면서 성리학적인 삶을 산다. 성리학의 이념. 이 성리학은 형이상학적입니다.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대단히 동떨어져 있는 이론적인 세계니까, 말하자면 그 선비들이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이론적인 세계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하고 매우 관계를 깊이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대개 12, 13세기 이즈음에 선비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 생기기 이전부터 그런 인물은 이미 존재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려 때 이 말이, 선비라는 말이 생겼다 하더라도 고려 이전에 이미 삼국시대 때 또는 그 위에 때 고조선 때도 선비와 같은 사람은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없었을 뿐이죠.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뿐만 아니라 고려 때 12, 13세기하고 지금 하면은 약 10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에 분명 선비와 같은 인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분들이 묻혀서 우리 5천만 국민 안에는 많은 선비들이 계시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비는 어떤 뜻을 가진 말이냐?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에 있는 선생들이 자기는 다 선비라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자기는 공부 좀 하니까. 공부한다고 선비냐? 아니에요. 1999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선비라는 뜻을 크게 5가지의 덕목을 열거하고 있어요.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고,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부정한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고,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선비라고 한다고 풀이를 해뒀어요. 괄호의 번호는 제가 매겼습니다. 학식이 있다. 행동과 예절이 바르다. 의리와 원칙을 지킨다. 부정한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 고결한 인품을 가진다. 아무나 선비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은근히 선비이면 좋겠다라는 호기심을 가졌지만은 제가 늘 보는 국어사전이지만은 선비라는 말 제가 평소에 잘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찾아보고 저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요. 아, 나는 선비 될 수 없구나.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5가지 덕목을 가진 분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이 5가지를 확실하게 갖추지 못하더라도 평소에 이 5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준선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간다가 아니고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고결한 인품 갖고 싶고, 부정한 관직이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싶고,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싶고, 행동과 예절을 지키고 싶고, 꾸준히 공부도 하고 싶은 우리 모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준선비이고 또 앞으로 준자를 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전통적으로 선비하면 보통 공부하고 덕을 쌓고 지조를 지키고 공익을 앞세우는 사람, 이 4가지 덕목이지만은 국어사전에서 말한 5가지 덕목과 내용이 똑같아요. 공부하고 덕을 쌓고 지조를 지키고 공익을 앞세우는 사람. 이 사익과 공익이 늘 충돌하죠. 우리가 공직의 일을 하다 보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게, 내 욕심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내 욕심을 억제할 수 없다면 선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공사를 명백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자, 2014년도에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낸 책에 정의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 저는 나오자마자 막바로 샀어요. 사서 책 저 뒤쪽에 보면 CD가 붙어 있습니다. CD를 떼서 화면을 보니까 마이클 샌들 교수가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이 계단 강의식 이렇게 돼 있고 저 2층에 쫙 돼 있고요. 강의하는 장면이 매우 솔직하게 나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은 여러 인종의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이쪽에 한번 물어보고 또 그 대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저쪽 학생한테 물어보고 대개 인종이 좀 다른 학생들 또 저쪽에 물어보고.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곧 공동선이라는 말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모든 이한테 좋은 게 정의다. 이게 마이클 샌들 교수의 책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선이라는 게 뭘까? 이게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 이야기니까 대단할 것이다.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그보다 훨씬 일찍 대단했어요. 우리 옛날 선비들은 조금 전에
선비의 덕목 중에서 공익을 앞세운다라는 말을 했죠. 공익을 앞세운다라는 말이 곧 공동선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사익은 나 개인의 이익이지만은 공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입니다. 그것이 공동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생각은 이미 고려 때 또는 조선 때 우리 조상님들이 가졌던 생각과 다르지 않다. 별게 아니다. 우리 것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예. 그렇다면 선비들은 공부만 하고 매일같이 책만 보고 그렇게 지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공부만 하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만 하면 질식합니다. 사람이 따분합니다. 머리가 자꾸 어두워져 버립니다. 이것을 공부를 잘 능률적으로 잘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사이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 해소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것이 풍류입니다. 풍류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바람풍 흐를 유자입니다. 바람이 모양이 없죠. 흐를 유, 물이 흐르는데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람풍과 흐르는 물이 결합된 말이 풍류지만 바람과 물과 같이 어떤 형식이 구속이 없이 열려 있어요. 누구나 매일같이 자기 정해진 공부만 해서는 그 공부의 능률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취미생활, 즐거운 일을 수행해야 돼요. 그것은 저마다 각각 다를 수 있다. 이게 풍류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풍류의 뜻은 속됨을 버리고 품격 있게 즐기는 일. 속됨이라는 건 저속한 걸 말합니다. 저속하지 않으면서 품격이 있다. 품격이라는 게 뭔가? 사람된 바탕과 성품, 사람됨,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품격이에요. 사람다움이 어떻다라는 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속하지 않으면서 사람다움을 지키면서 즐기는 일이 풍류다. 선비들이 늘 공부하고 딱딱한 자기의 삶을 살더라도 사람이 딱딱하게만 살 수는 없어요. 완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성격, 이 감성의 세계, 즉 공부하는 게 이성의 세계라면 이런 풍류의 생활을 통해서 감성을 넉넉하게 해줌으로써 감성과 이성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풍류 생활이 아니겠는가. 이게 풍류는 대단히 좋은 말이다. 이게 옛날에만 있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고 이게 젊은 사람에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있고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다 있어요. 자기 나름의 풍류의 세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풍류정신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움과 여유를 갖는 정신, 이게 풍류정신인데 조금 더 무게를 들여다보면 도의연마 정신이다. 이 도의연마 정신, 도의라는 게 뭔가? 바로 밑에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덕이 도이고 또 의리, 이게 도의. 이게 오늘날에도 조선 때도 고려 때도 삼국시대도 고조선 때도 이 도의라는 게 있었던 것이고 이걸 무단히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풍류의 기원, 이 풍류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요, 제가 이런저런 걸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왔다 하는 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자생적이다라는 건데 이 중국에서 왔다라는 건 나는 설득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 어디서 만든 거면 안동에 가면은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2003년도에
요만한 책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 1장에서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이 책 제목은 이런데 여기에 제일 처음에 한국의 멋을 이야기하면서 풍요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 왔다. 아무 근거 제시 없이 그냥 전제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왔다라는 것보다는 두 번째, 자연과 제 앞에서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낸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 종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자연이나 또는 제2의식에서 아마 이 풍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정무락 교수, 경북대 국문과 재직하고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쓴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방식과 문화 공간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 2016년도에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제2의식에서 풍류가 나왔다. 저는 여기에 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되게 아는 얘기들이에요. 부여, 고구려, 이 시대에 영고, 동맹, 무천과 같은 제천의식이 있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지배계층에서만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에요. 지배층과 일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제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고 음주가무를 즐겼다. 음주가무를 함께, 상하가 함께,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상하,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는 풍요, 여기 물론 신적인 개념은 현대 종교에서 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풍류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배층과 일반 백성들이 함께하는 풍류, 이게 바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우리 종족은, 우리 한민족은 공동체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문화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옛날에 두레라는 게 있죠. 함께. 또 그 뒤에는 우리 어릴 때 모내기 하고 할 때 품앗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더 가깝게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공동체 의식이에요. 최근에 빌보드 차트 1위로 오른 K-팝, BTS.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 전부 7명입니까? 함께 7명이 했다라는 게 나는 매우 중요하다. 혼자 가서 1등 했다라기보다는 7명이 함께, 이 7명이 함께한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최근에 트롯, 미스터 트롯, 거기도 7명이 뽑혔어요. 함께하는. 한 명이 나와서 늘 연주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함께하는. 지금 우리 현실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또 기업체 같은 데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 혼자 사는 연구가 아니고 함께 하는 연구, 함께 하는 이 어우러짐, 공동체 문화, 이것은 우리의 문화의 전부이면서 우리 문화의 자랑이고 핵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문화의 출발점에서부터 풍류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서부터 지금도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내려가더라도 풍류는 우리 종족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풍류 유형은, 풍류 유형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풍류가 공식적으로 문헌 기록에는 언제 나타나는가? 이 최치원 선생의 글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난낭비, 난낭은 화랑이에요. 화랑이고,
화랑이 죽고 난 뒤에 비를 세웠는데 그 비의 서문에서 국유 현묘지도 왈풍류라. 나라에 오묘한 도가 있는데 이것이 풍류다. 그걸 붙이면 풍류도가 됩니다. 이 풍류도는 바로 독자적인 신라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화랑정신과 함께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화랑들이 무예를 갈고 닦았다. 이것은 바로 풍류를 갈고 닦았다 하고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들이 전국을 유람했어요. 전국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산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전기를 받고 도의를 연마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풍류였다라는 게 삼국사기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풍류의 유형을 보면 혼자 즐기는 풍류가 있고 함께 즐기는 풍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혼자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어떤 분은 혼자도 재밌게 지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혼자는 도저히 지낼 수 없다. 누구와 함께라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 선비들은 혼자 즐기는 풍류, 동락,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산수를 가까이 하면서 자, 요즘 우리 이 주변을 보면 가까운 산에 혼자 오르내리면서 자연을 느끼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심은 글을 쓰는 것이고요. 서예 글씨 쓰는 것이고요. 회화 그림 그리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혼자 즐기는 풍류. 여러분은 어떤 자기 나름의 취미 생활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 함께하는 풍류가 있어요. 시회. 이건 어떤 좋은 날에 어떤 정자에서 또는 어떤 서원에서 어떤 강가에서 시제를 걸어놓고 시를 짓게 하고 거기에 이제 평가를 하고 시회. 선유, 배를 타고 즐기는 겁니다. 지금은 도로망이 발달해 있어서 어딜 가도 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옛날에 도로가 없고 자동차가 없을 때는 우리나라 이동수단이 뭐였나? 강이었어요. 낙동강, 금강, 한강, 저 영산강, 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또 물건 오르내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간혹 저 충주댐 같은 데 가서 배를 타고 유람하고 즐기러 그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옛날에 풍류에서, 선유에서 다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산수, 산과 강을, 산수라는 자연이죠. 동호인들이 모여서 저 설악산을 간다, 또는 저 대둔산을 간다, 아니면 또 무슨 산을 간다, 뭐 한라산을 간다 등등.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다니는 이런 것들도 다 풍류예요. 예. 과연 얼마나 더 건전하고 품격 있고 즐거운 모두 함께 즐기는 일을 우리가 할 것이냐, 그게 우리의 과제인데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옛 사람들이 그 풍류에 이 도산 12곡, 전 6곡, 후 6곡에서 이황 퇴계 선생이 쓴 시조인데요. 천황대 돌아들어 왈락제 소세한데 만건생애로 낙사무궁하고라. 이 중에 왕래 풍류를 일러무사 말이에요. 이 자연과 더불어서 책 읽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노래예요. 자, 그런가 하면 윤선도 선생의 오후가가 있는데요. 이건 달을 소재로 해서 쓴 것입니다.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의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달이 나의 벗이다. 자, 보고도 말 안 하니, 친구는 이심전심이에요. 말 안 해도 친구의 뜻을 압니다. 이 달하고 말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친구 사이다라는 윤선도 선생. 예. 그런가 하면 이자연 선생 저 앞에 고려 때
이 신진 사료들의 이 사기 움튼 이자영과 곽여 선생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모든 걸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어르는 악기 연주하면서 놀았습니다. 이거 보면 가주 벽산잠인데 집이 저 푸른 산 꼭대기에 있어서 종래 유복음이라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검은고가 있었다. 그런데 불방탄 일곡, 내가 한 곡 연주하는데 아무도 방해를 안 한다면 지시 소지음이라, 다만 이 음악을 타도 좋지만 내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제 이런 시인데요. 여기 지음이라는 요 한자로 지음, 요건 매우 친한 친구 사이를 지음이라 하는데, 이 고사가 있죠. 춘추 전국시대 백아라는 사람이 검은고를 잘 연주했는데 어느 날 종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검은고를 타는 백아에게 그 음악에 대한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이 매우 친했어요. 그런데 이 종작이가 먼저 죽었어. 그래서 이 백아는 자기가 연주하던 검은고 줄을 잘라버렸다. 그래서 탄절이라는 말을 흔히들 쓰죠. 현절 또는 단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음. 그러니까 나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내 친구가 많고, 나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적다, 없다면 친구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어려운 과거 시험에 급제해 놓고도 관직을 버리고 자연 속에 머물면서 악기를 연주한다. 그런 정신이 이 선비 정신의 바탕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훨씬 뒤에 18세기 이가완 선생이 쓴 가월정이라는 대월정이네요. 이 달을 기다리는 정자. 가련 명월색이라, 이 가련하다면 불쌍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어여쁘다의 뜻도 됩니다. 이 자전을 찾아보면 저 련자는 어여뻐할 련, 불쌍하게 여길 련,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쁜 저 밝은 달빛이 응해, 기라는 저 기는 비단기자입니다. 비단이 가려진 창문을 열어뒀으니까 응당 뭔가 왜 열어놨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지제 난간고, 이 난간은 우리가 정자 같은 데 보면 사람 넘어지지 말았고 요만한데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놨는 난간이 있죠. 그 난간고까지는 이 달빛이 비쳐요. 그런데 그 달빛이 난간곡으로는 배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난간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않구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고려 때 이자연 선생이 쓴 시에도 이 앞에서 달 얘기 나오고, 여기도 역시 달 그대로 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하고 검은고 아마 관련이 있는 모양이죠. 달빛 아래에서 검은고를 타면 더 아마 소리를 더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 달빛을 주로 많이 노래하는데, 똑같은 그 시기, 거의 100년 이내 그 시기에 서양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 우리 다 아는 The Rainbow, 무지개라는 시,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많이 일컬어지죠. My heart leaps up, 내 가슴이 뛰누나. 언제?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요 behold는 look at 입니다. behold. 저 무지개를 바라보니 내 가슴을 뜬다.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내가 어릴 때,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도 그랬고 가슴은 뛰었고. So was it now I am a man. 내가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뛰고.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더 앞으로 늙어서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지금 생략했는데요. 내가 let be die. 내가 죽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가 하는 그런 시로 쭉 이어지는데, 이 서양의 시, 윌리엄 워즈워드 영국 사람인데요.
또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는 하이네가 있었습니다. 이 하이네의 시는 독일의 가곡으로 많이 작곡이 되었고, 또 워즈워드의 시도 영국의 가곡으로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가곡에 보면은 시인들의 작품이 가곡으로 많이 작곡이 되었죠.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당나라 이백도 그렇고 우리나라 많은 선비들도 달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서양에서는 잘 그런 게 없어요. 달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나타납니다, 서양시에는. 근데 무지개는 굉장히 밝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 무지개를 소재로 해서 쓴 시가 없나 이래서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아동문학가인데요. 하청호 선생이라고 영천이 고향이시고 대구에서 초등학교의 교장직을 역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동시입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고와요. 어머니, 난 저 무지개를 갖고 싶어요. 얘야, 착한 마음, 고운 마음이면 저 무지개를 가질 수 있지.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무지개를 찾으렴. 참 재밌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무지개를 깨우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의 눈은 반짝하고 빛났어요. 어머니, 난 찾겠어요. 내 미움과 성냄과 게으름 속에 감춰진 나의 무지개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남을 미워하고 남한테 성내고 내 스스로에게 게으러하는 이런 것들을 없앤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무지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무지개를 갖고 싶잖아요. 어머니는 작은 웃음을 아이의 눈 속으로 보냈어요. 어머니의 작은 웃음을 아이의 눈 속으로 보냈다. 여러분 다 어머니 계셨죠? 지금도 계실 테고,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보내시는 웃음, 그 웃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웃음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시골에 노모가 계신데요, 원래 92살이세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나 어머니의 그 눈빛을 생각하면 제가 비뚤어진 일을 할 수 없어요. 비뚤어진 길을 갈 수 없어요. 그 어머니의 눈빛, 아버지의 은근한 어깨 두드림, 그 하나. 아버지도 92살에 수년 전에 떠나셨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던져주시는 말씀 한마디, 자,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 함께 하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선비의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예, 그거 조금 더 아까 예. 그리곤 속서 무지개와 같은 존재는 바로 너야, 자식이야.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운 무지개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나를 꼭 껴안아 주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키워온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함께 풍류, 이건 이미 앞에서 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옛 조상님들의 이 풍류, 특히 선비들의 그 열심히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뭔가를 알기 위해서, 뭔가 궁금해서, 뭔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도서관에도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행동, 나의 언행 하나하나가 옳은지 그른지 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어떤 약속, 그것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것은 나에게는
좋지만은 남한테는 피해가 가지는 않는지, 이게 공익을 살피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선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선비지 선비는 저쪽에 따로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선비도 다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들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많은 선비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모두가. 자, 그렇다면 우리들 개인은 또 어떤 풍요의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께 말씀을 들어보고 어떤 일주일에 또는 하루에 어떤 생활을 하신지를 여쭤보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면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모든 게 비정상적이지만은 정상적으로는 월요일 날은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가곡교실에 제가 가곡을 배우러 나갑니다. 약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구 시내 40대 중반 되는 테너 성악가인데요. 석사를 한국에서 했고 이태리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인데 정말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시는 분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몇 년 배우면 내 가곡을 잘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더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가곡 속에 그 노랫말 속에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있고 한국인의 감흥이 있고 한국인의 삶이 있고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 그 노랫말 속에 다 담겨 있어서 정말 그 리듬이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노랫말에 담겨 있는 뜻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시내 어느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행복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정년을 하고 하루 2시간씩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계속해서 그래도 들어주는 분이 계셔서 제가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0명이 정원인데 처음에는 15명 오셨는데 차츰 늘어서 지금 40명을 넘겨서 지금은 또 강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날은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끼리 운영하는 한시교실이라고 해서 우리 선인들이 남겨놓은 좋은 글, 제목은 한시교실이라고 하지만은 그 내용은 뭐 시조도 있고 뭐 온갖 또 웃기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2시간씩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점심 먹고 그렇고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어쩌다가 대외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주말은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 한시라는 걸 제가 이제 습작으로 겨우겨우 걸음마를 떼는데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토요일은 제가 붓글씨를 배우러 다닌 지 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붓글씨를 배우다가 보니까 자연히 한시에 대한 글씨를 쓰게 되고 또 한시의 내용에 대해서 붓글씨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도 하시고 하면서 제가 한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고 해서 한시 작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번 그 봄철 이 감염병이 극심할 때 집에서 붙어 앉아서 이 한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그 부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리, 역은 역병이라는 역자입니다. 전염병이라는 뜻이고요.
리는 근심할 리, 걱정할 리자입니다. 춘향여 조우이고, 춘향 봄볕은, 봄의 따뜻한 봄볕은 새의 깃과 같고, 봄볕이 따뜻하지요. 그래서 새의 깃, 새 털을 말합니다. 새 털과 같이 따뜻하고, 아양, 아는 삭을 말합니다. 새삭, 움을 말합니다. 새삭의 모양, 새삭이 움트는 모양은 뭐와 같은 거면 아미, 어린아이의 눈썹과 같구나. 대개 이 새삭의 모양을 흔히들 참새의 혓바닥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작설이라고 써서 참새작자, 혀설자, 그 삭이 이렇게 터 올라오는 게 참새의 혓바닥과 같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인데 그걸 다시 쓸 수는 없고,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달 이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산에 다니면서 새삭의 모양을 계속 관찰하고, 이걸 뭐에 비유할까 정말 하다가 어린아이의 눈썹 매끈하죠. 저도 젊을 때는 눈썹이 제법 많았는데 나이 드니까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요. 참 부끄럽고 미안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는데 집사람이 연필 하나 가지고 제 눈썹을 좀 그렸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너무 눈썹이 많이 빠졌다고 하면서 눈썹 그려주대요. 예. 어린아이 눈썹같이 요 새삭의 모양이 매끈하구나. 대지 만춘기인데, 대지 온 세상은 봄 기운으로만 가득한데, 세인유 영리라. 세상 사람들은 오직 영리, 이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걱정이구나 라는, 요거 4글자로 되어 있죠. 참 5글자죠. 한국어 5글자면 오언이고 여기 4구로 되어 있으니까 오언절구입니다. 오언절구인데 여기 오른쪽에 평측법이라고, 한시는 평측법과 여기 아분법이 나오는데, 이 아분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게 당나라 이후에 나온 한시, 그것을 근체시라고 일컫는데, 근체시가 갖추어야 할 형식 요건이에요. 그걸 갖추지 않으면 이건 한시가 아니다라고 할 만큼 매우 엄격합니다. 이 평측법은 우리 학교 다니면서 평상거입,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있다고 다 배웠지요. 그래서 요 평은 평성을 말하고, 요 측은 기울어질 측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성, 거성, 입성을 묶어서 측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4, 5, 20, 20글자 안에 요 2는 뭔가 하면 요 두 번째입니다. 요 두 번째 걸 2라고 했고, 네 번째 글자는 4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글자 저쪽에 볕양자는 평성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글자 세조자는 상성, 상성은 측성에 속해요. 상성, 거성, 입성은 측성에 속한다. 그걸 여기 제 나름대로 지켰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적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분이라는 말은 운을 앞자는 건 맞추어야 된다. 운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오언절구는 기승전결하는 이 네 구절인데, 승의 끝자하고 결구의 끝자는 같은 운이라야 된다. 같은 운, 운목을 일컬어서 지자입니다. 평성의 지인데요. 이게 매우 까다롭고,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 지난 어려울 때, 봄철, 지금 또 가을이 접어들었는데 또다시 제기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하나 어떤 내가 할 소재를 하나 또는 할 거리를 내가 하나 가지고 거기에 계속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집중도 되고 또 다른데 마음도 이렇게 흔들리지 좀 덜 흔들리고요.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좀 더 재미있게 또 건전하게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일이 풍류입니다. 앞에서 바람 풍자하고 물 흐르는 유자가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듯이 누구든지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누가 더 좋다 덜 좋다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재미있게 꾸려가는 것, 그것이 풍류예요. 또 그걸 꾸려가는 주체자가 누구냐? 선비단 말이야. 굳이 선비라는 걸 옛날 중심의 못이 박힌 고정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또 남과 의리를 지키고 또 인간다운 도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내가 알고자 하는 나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삶, 선비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선비를 어떤 사람이 선비냐? 자, 철공소에서 쇠를 녹여서 뭔가 이렇게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학벌은 없다. 초등학교 정도 나왔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매달 15일 날 나오는 월급만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요걸 어떻게 요걸 잘 접속을 시키면은 요것이 나중에 건축 자재로서 정말 튼튼한 건축 자재가 될까? 쇠를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쇠를 이렇게 붙이는 용접공. 네, 용접하는 사람. 예. 용접하는 사람. 용접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한 달 빨리 지나가라. 한 달 빨리 지나가면 월급 빨리 받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월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 용접을 내가 어떻게 하니까 내가 배울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1년, 2년, 3년, 5년 해보니까 이것이 훨씬 더 튼튼하더라. 그래서 이게 건축 자재로 쓰여서 훌륭한 건물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두 사람 전자는 선비가 될 수 없어요. 후자는 초등학교 나왔지만 난 그 사람은 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비라는 게 꼭 높은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남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사익보다는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삶을 즐겁게 꾸려나가는 일이 풍류가 아닌가.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제 두서없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